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당사자주의 재판 하에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바로 사형 집행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테네에서 델로스 섬으로 보냈던 사절단이 폭풍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에서 델로스로 매년 사절을 보내는 이유는 고대의 영웅 중에 한 명인 테세우스 때문이죠. 테세우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다리가 길게 나오면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적은 사람은 다리를 늘려서 죽인다고 하는 프로크루스테스, 이런 악당들을 다 때려 죽인 사람이 테세우스입니다. 이 테세우스가 그때 당시에 크레타의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죠. 그 괴물을 때려 먹으러 가게 되죠. 이때 당시에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경문화가 시작되고 나서 농경문화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황소의 힘에 대한 숭배가 매우 강해요. 그래서 황소를 의존하거나 황소 자체를 좀 신성시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황소 괴물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최종 보스에 해당되는 거죠. 얼마나 쫄았는지 정말 강하다고 하는 테세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미노타우로스한테 가서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면 매년 델로스 섬에 사절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테네는 매년 델로스에 사신을 보내는데 그 기간이 신성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형 집행을 미루는 거예요. 그 사이에 소크라테스가 옥중에서 제자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 그거를 엮은 게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입니다. 그러니까 황소 괴물이 이겼든지 아니면 폭풍우가 그때 당시에 없었다고 하면은 이 위대한 책은 남아있지 않겠죠.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이 말은 일본의 법 실증학자인 오다카 도오보라는 사람이 다이제스트로 이렇게 많은 법학자들에 대해서, 철학자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좀 짧게 글을 쓰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탈옥을 하지 않고 스스로 사형을 받아들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짧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과 배치되는 그런 말을 쓰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고 델포이의 신전에 새겨져 있는 유명한 경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상 이때 당시에 인류의 철학은 이때 한번 완성되고 나중에 니체가 나와서 또 한번 완성을 한다, 이런 평을 들을 정도로 철학에 있었을 때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때 사실 그리스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게, 철학이 시작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만물은 물이다, 근원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탈레스가 철학의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탈레스는 대강 그 사람이 언제 활약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탈레스는 자기가 언제 일식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걸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BC 585년입니다. 대강 이때쯤 철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죽은 게 BC 399년이니까 불과 철학이 시작되고 200년이 되지 않아서 철학은 일정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참고로 그리스에서는 이 철학보다 화폐 제도가 먼저 시작합니다. 화폐보다 늦게 시작하는 게 철학인데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것이죠. 그 정도로 그리스가 변론술부터 시작해서 철학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아주 깊었던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당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를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때도 재판이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철학에 이렇게 능했던 아테네 시민들도 분노와 정의를 구분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감정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 혐오,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공격 본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와 혐오에 쉽게 휩싸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징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그 본성을 억제하려고 하는 모든 제도들을 그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주장하거나 철학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한 가지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공원 게임이라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컨트리뷰션 게임이라는 건데 주최 측에서 4명을 모아서 각자에게 $10씩 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니네가 일부를 기부를 하게 되면 그 돈만큼 주최하고 있는 내가 만약에 $1를 누가 내면은 내가 $1를 더 내서 $2를 만들어서 니네 4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줄게 라고 규칙을 정합니다. A, B, C, D 4명 중에 한 명이 $1를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주최자인 제가 또 $1를 내서 $2가 되죠. 그럼 이 4명한테 얼마씩 가게 됩니까? 50센트씩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1를 기부했던 이 A라는 사람은 $1를 주고 50센트를 받기 때문에 50센트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원 게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 누구도 기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실험을 조금 더 변형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처벌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참가자들 이 4명에게 기부를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약속을 어기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공원 게임에. 대신 함부로 막 처벌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부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면 자기가 $1를 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고발하고 싶으면 $1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게 되면 만약에 B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기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B에 대해서 $3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벌을 도입을 하고 나니까요 엄청나게 결과가 바뀌어요. 모두가 기부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누구나 다른 사람이 기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자기가 $1를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 사람 처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부를 할 때는 $50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기부를 안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었을 때는 기꺼이 $1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합니다. 뭐냐면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1를 낼 때의 사람들 뇌를 촬영을 해요. 뇌를 촬영을 하니까 타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내가 $1를 즉 자신이 희생을 했었을 때 뇌의 특수한 부위 즉 배후 선조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금연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담배 피는 사진만 보고서도 금연을 의욕을 끊고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담배 피는 사진만 보고 났었을 때 가장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 배후 선조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연에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 탓이 아니고 배후 선조체 때문이죠. 결국 사람들은 이 배후 선조체 탓인지 본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재판을 받거나 심판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처벌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은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모두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막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고 그게 바로 형사소송법의 존재 이유, 즉 그 중에 하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 사람이 무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소를 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유죄를 입증을 해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매매 했지, 성상납 받았지 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네가 그거를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만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현대 형사소송법에 들어오게 된 데는요. 이런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에는요. 인간의 본성 그리고 대중의 속성 그리고 그거를 억제하고 거기에서부터 이겨보고자 했던 인간의 처절한 노력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형사소송법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로 인간의 빅데이터입니다. 4차 산업에서만 빅데이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헌법이나 여러 고전이나 아니면 이런 형사소송법들 이 자체를 보면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습이나 종교의식 그리고 뭐 이런 법률 이 안에는 사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고민을 해왔던 그리고 희생을 해왔던 역사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숨겨져 있는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인문학인 것입니다. 지금은 뭐 사실 문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문학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빅데이터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